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윤리 사상으로 실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그동안 저희가 수업을 같이 했던 그것을 시대순으로 좀 정리한 건데요. 서양 윤리는 이성과 경험 중심의 큰 두 가지 줄기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고대 그리스에는 이성 중심의 사람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있었고요. 경험 중심의 고대 그리스 사람으로는 소피스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신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근대에 이르러서 다시 이성과 경험 중심의 두 가지 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바로 칸트와 공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근대 후기를 지나서 현대로 오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인 사건들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과 경험 중심의 이렇게 단순하게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게 바로 실존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적인 변화부터 보면요. 19세기랑 20세기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혼란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세계대전이었죠.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전쟁과 관련되어서 인간소외라던가 비인간화 현상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정치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는 사건, 계기가 되었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것은 인류의 진보에 좋은 영향을 가져온 건 맞지만 생태계 위기와 관련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철학 사상들 중에는 바로 생철학, 실존주의, 생명사상,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교과서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실존주의랑 실용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생명사상은 생명을 중시하는 사상을 생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사상에는 바로 슈바이처나 간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생철학은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로 안에 선생님이 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표 철학자로는 쇼펜하우어와 그 다음에 니체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세계를 좀 염세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텐데요. 실존주의는 바로 실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나 자신의 초점을 맞춘 사상이 실존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자는 키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 이 네 사람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의 질문은요, 큰 질문은 바로 이거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어떻게 보면 딱 정의 내린 사상이 실존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는 게 실존주의가 아닌가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존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실존주의는요, 그동안의 이성 중심의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을 들고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을 살펴봤을 때 인간은 어떻게 절대적인 진리에 대비해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개인적인데 이것을 어디에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인간은 그냥 여기 존재한다. 이 실존 문제를 들고 나온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이성주의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성주의에 대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되게 된 거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성주의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끌어올린 것도 맞고 인류가 성장하고 진보한 것도 맞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 중심적인 사고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만을 강조하는데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류를 윤택하게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세계대전의 핵무기로서 사용이 되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 개발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틈을 타고 이제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았던 기존의 사상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그냥 여기 존재하고 있어. 이런 실존 문제를 중시하는 게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사상가에는 이제 4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바로 개별적인 인간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면서 스스로 책임을 질 것을 강조하는 윤리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실존의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실존이라는 것은 여기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의미로서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결국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냥 인간 존재 자체를 실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듯이 실존주의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 철학자는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그 다음에 하이데거, 한 명 더 있었죠? 야스퍼스. 키에르케고르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르케고르는요. 키르케고르는 상당히 잘생겼죠. 첫 번째 키르케고르는 인간은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 있어서 인간은 항상 불안감을 느끼죠. 자, 여러분한테 여러분 점심에 짜장면 먹을래요? 짬뽕 먹을래요?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음악 쪽으로 나갈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갈까? 음악 쪽으로 나갔을 때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항상 자기의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은 그걸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회피하게 되면 결국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키르케고르는 불렀습니다. 그 키르케고르는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은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대중 속에 묻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신 앞에서 1대1로 신을 단독자로서 대면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을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표현을 한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는 결국 실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키르케고르의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주체성이 곧 진리이고 이 진리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고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는 아까 설명했듯이 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참된 실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신과의 1대1 대면을 통해서 개인의 주체적인 결단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신앙을 통해서 실존의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실존에는요,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심미적인 단계가 1단계인데요.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감각적이고 단순한 쾌락을 추구하면 처음엔 재밌죠. 그런데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살면 되나?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윤리적 단계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윤리적 단계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정한 규범이라던가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의 법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고 융합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란 상당히 어렵죠.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었고 무단횡단을 가끔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로 윤리적 단계를 거치면서 나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싶었는데 내가 이걸 어겼네? 이 안에서 이걸 어기면서 오는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3단계, 종교적 단계로 나아가고 결국 신에게 귀의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참된 실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던 게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의 3단계입니다. 보면은 결국 1, 2, 3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는 종교적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실존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바로 키에르케고르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는 이거 참고하라고 갖고 왔는데요.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인 보부아르랑 둘이 계약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세기의 파문이었던 거죠. 여성주의 철학자 보부아르랑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이것의 조건도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2년마다 갱신을 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했고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방도 사용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지만 거짓말하지 않을 것, 그리고 서로의 책, 원고를 검토해주면서 살아갈 것을 계약 조건으로 걸었고요.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았던 철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재미로 가져왔고요. 사르트르는요, 키에르케고르랑 다른 점이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적 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르트르의 유명한 문장은요, 바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물통의 개념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물통은요, 이게 물통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전에, 실제로 존재하기 전에요, 일단 목적을 먼저 세웁니다. 물통의 목적은 바로 물을 담는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물통은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 목적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가지고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기 전에 얘는 의사가 되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딱 정해놓고 여러분을 탄생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일단 태어나고요. 태어난 다음에 스스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목적을 만들어가고 본질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기본적인 사물이나 이런 물건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또는 앞선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요? 네,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르트르의 좀 유명한 문장 중에서 바로 인생은 태어남과 그다음에 죽음 사이의 초이스의 문제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결국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 태어나면서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과정에서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사르트르는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유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간은 자유롭도록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서 인간은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내 선택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불성실한 태도라고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르트르의 결론은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이 불성실한 책임 태도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사르트르입니다. 키르케고르랑 사르트르랑 좀 다른 점이 느껴지나요? 하지만 결론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실존주의 큰 틀에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세 번째는 야스퍼스라는 철학자입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철학자였는데요. 야스퍼스의 키워드는 바로 한계 상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죽는다는 것, 그 다음에 전쟁,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한계 상황을 가지고 실존의 개념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인간이란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항상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좌절감을 느끼면서 여기서 생을 끝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존주의 사람이 아니겠죠. 야스퍼스는 인간은 한계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실존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월자에 대한 경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실존주의의 네 번째는요,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인데요. 하이데거는 인간을 좀 특이한 말로 정의를 합니다. 현존재인데 현재 여기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존재라고 이해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존재하는 인간을 현존재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요.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만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죽음을 예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고 싶은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삶이 좀 경건하게 느껴지고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다 보면 결론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삶에 좀 충실하게 살아야겠다.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아야겠다. 행복하게. 이런 결론으로 이르게 됩니다. 하이데거가 의도했던 것도 바로 이런 거였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는데요. 인간만이 죽음을 예견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결국 죽음을 좀 회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요, 죽음을 미리 앞으로 좀 달려가 봄으로써 현재를 좀 의미 있게 살 것을 강조했던 게 하이데거입니다. 죽음을 회피하기보다는 주체적인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된 자기만의 실존의 의미를 찾고 누군가에 끌려가는 삶보다는 스스로 삶을 창조해 내가는 능동적인 존재가 될 것을 강조했던 게 바로 하이데거입니다. 이렇게 4명의 사람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실존주의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멋있는 사상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존주의의 의미는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능동적인 삶을 강조하면서 책임감도 같이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한 존재임을 일깨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판단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주의로 기결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실존주의였습니다. 실존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좀 현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상황들이 겹치면서 이성에 대한 불신이 생겼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여기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로는 키에르케고르, 사르트르, 하이데거, 야스퍼스가 있었고요. 키르케고르가 신의 의지를 해서 신의 종교적인 관점에서 참된 실존의 의미를 찾았다면 사르트르는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존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미래행 교과서에 나온 이제 그림인데요. 키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의 이제 키워드를 각각 이렇게 적어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럼 실존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용주의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